그 다음에 419페이지 특수한 경우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그리고 제가 조금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는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매장 있는데요.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직매장의 뜻이 뭐죠? 회사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단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직매장은 유통단계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때요? 좀 저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사업장으로 보냐면은요. 직매장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럼 우리 물건 사고 팔면은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이거 하치장 잘 모르세요.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을 하치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거는 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보관해서. 그러면 거래가 없잖아요. 사고 파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거둘 것도 없죠. 세금 거둘 것도 없죠.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박람회 대표적으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경기대회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박람회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람회에서도 물건 사고 팝니다. 저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는 딱 3번 가봤어요. 하나는 회사에서 예전에 가구 회사 다닐 때 가구 박람회 한번 가봤고, 결혼하기 전에 웨딩 박람회 가보고, 그다음에 꼬맹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유아 박람회 가봤는데, 박람회장 가면은 물건 사고 팔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박람회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막 짧은 건 하루 이틀, 뭐 길어야 한두 달. 이걸 몇십 년 동안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는 해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어디에서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교재에도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고는 파니까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사업장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틀이면 없어질 사업장이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없어질 사업장이야. 너무 짧잖아요. 대부분 기간이. 그래서 기존 업장에다가 포함해서 세금 내라.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박람회장 가셔서 물건 사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인천에서 샀는데 영수증에는 부산이래. 왜냐면 그 회사가 부산 업체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박람회 같은 경우,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걷긴 걷어야 되는데 사업장을 이틀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틀하고 바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서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법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이거 잘 안 내요. 과거에는 가끔씩 냈는데.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시험에 좀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거기 밑에 3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예요. 뭐 외국도 그런 나라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서는 날짜만 정해놓습니다. 너네 몇 월 며칠 되면 세금 내야 돼 라고 날짜를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격리 파트로 취업을 지금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쁜데 세금까지 다 혼자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뭐 1인 사업장이야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직원이 뭐 10명 넘어가 그러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격리 직원을 써서 세금 신고라던가 이런 거 이제 날짜 맞춰서 하라고 이제 업무를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건데 처음에는 사업장을 대부분 하나만 갖고 시작합니다. 왜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로 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 고민합니다. 하나 더 할까? 그래서 고민해갖고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 하나를 또 냈어. 일명 지점이라고 표현하죠. 네. 지점을 냈어. 얘도 또 잘 돼. 그러면 또 내고.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업체를 15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15군데에서 뭐를 해야 돼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돼요. 원칙은. 네, 원칙은 신고 및 납부 제도인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사업장을 15개를 갖고 있으면 15개에서 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군데에다가 15개를 만들진 않잖아요. 인천에다가도 만들 거고 인천에도 만들어도 서구에다가도 만들 거고 남구에다가도 만들 거고 부평구에다가도 만들 거고 연수구에다가도 만들 거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뭐 경기도에다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15개면은 원칙은 15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국가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거 15군데 신고하는 거 불편해. 만들어줘.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요.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 그래서 무슨 납부 제도라 그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뭐가 불편하면 납부는 한 군데에서 하는데 신고는 15군데에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만들어줘.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어요.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무소, 주사업장.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납부하는 그 사업자들 편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원칙은 15개면 15군데 다 따로따로 신고하고 따로따로 납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신고는 따로따로 해라. 그 대신 납부는 한 군데에서 해라.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그러면 신고도 한 군데, 납부도 몇 군데요? 한 군데.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들어보셨죠? ERP라고. ERP 프로그램을 한글로 뭐라 그러냐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만들었대요.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 근데 인수인계를 못 받았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막 서류 같은 거 다 뒤져갖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넣어 놓으면 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더라도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긴 게 ERP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되게 멋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회사에 있는 모든 내용을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ERP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모든 지정 관련돼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편의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마다 바코드 찍죠. 그럼 이거 바코드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에서 데이터 모아갖고 어디로 싸줘요? 본사로 다 싸줘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에 이 지점에서 얼마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까지 다 뜹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제가 알기로 1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1시간 동안인가 바코드에 하나도 안 찍히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전화 옵니다. 문 닫으셨냐고. 그래서 예전에 저 아는 애가 저거 했어갖고 편의점 사장했어갖고 놀러 갔었는데 둘이서 문 닫아놓고 대화를 좀 했거든요. 뭐 심각한 대화는 아니었고 근데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한 40분인가 지났는데 껌 하나 들더니 찍더라고요.
왜 찍어 그랬더니 하나라도 안 찍히면 문 닫고 노는 줄 안돼요. 그리고 진짜 연락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요게 잘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본사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려면 본점이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24시 편의점도 보면은 무인화로 돌아가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알바 자리가 줄어듭니다. 진짜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가면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사람도 돌아다니지만 모두 돌아다니죠? 로봇도 돌아다니잖아요. 서빙 로봇 일명. 걔네들도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한테 덤비기를 해요. 사장님한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일 시키면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곳이 무인화로 바뀌지 않을까? 그럼 진짜 이거는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돈 벌 때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니까. 지금 치킨도 누가 튀겨요? 로봇가 튀기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찌개도 누가 끓여요? 로봇가 끓이는데 지금 시범으로 한두 군데 돌리고 있습니다. 커피도 누가 타요? 로봇가 타요. 지금 휴게소에 몇 군데 들어왔죠. 근데 이게 나중 되면은 모든 휴게소에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커피 탈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나중 되면 줄어드는 거죠. 없어진다라기보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신청 및 포기해 보시면 20일 전. 그래서 20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20일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요, 세법할 때, 전산 세무할 때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무 쪽에 세법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교재에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1기하고 2기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1기 예정 확정. 그 다음에 2기도 예정하고 뭐요? 확정.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몇 번 세금 신고한다고요? 4번. 그래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 4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7월 1일에서 9월 30,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는 4월 25, 7월 25, 10월 25, 1월 25일 이렇게 총 몇 번 하라고 되어 있어요? 4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12월 31일.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요. 제가 아까 간이과세자 얘기하면서 이 얘기 많이 했죠. 영세한 업종이라고. 영세업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세금을 내도 내야 될 금액이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몇 번에 한 번 내도 된다? 1년에 한 번 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하긴 하겠지만 큰 회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에 세금을 다 내라 그러면 너무 금액이 커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4번으로. 그래서 4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세금을 한 번에 다 내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4번에 나누어서 뭐 합시다? 납부합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자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부터 봐드릴게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1기 확정이 6월 30일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사업을 5월 5일 날 개시했어요. 5월 5일 날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세금 신고하는 거예요. 5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왜 4월 1일, 4월은 안 들어가냐면 이 사람 사업을 5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4월 달 것까지 세금 신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요? 과세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거기 폐업자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폐업자는 말 그대로 이제 폐업하시는 건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인데 거기 진한 글씨 잘 봐두세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폐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폐업을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할게요. 오늘 폐업했다라고 볼게요. 10월 13일 날 폐업했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왜냐면 2기 확정이 몇 월부터니까? 10월부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폐업했잖아요. 폐업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낼 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신고가 문제예요. 신고는 요거는 11월 25일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 만약에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 사람이 10월 31일 날 폐업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맞죠? 그래도 그달 25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그 부가가치세법을 만들 때 만드신 분이 무조건 부가세 신고는 25일 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 25일이냐 다음 달 25일이냐 아니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냐 그렇게 뭐 나눠져 있기는 한데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며칠이 꼭 들어가야 돼요. 25일이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만뒀으면 11월 며칠까지 세금 내라? 25일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11월 달에 그만두면은 언제까지요? 또 11월 달에 그만두면 12월 25일. 그래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그러면 세금 안 내려고 폐업 안 하면 되죠. 폐업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걸리면은요 이것도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으면은요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혜택 줄 때 사업자한테 유리할까요? 근로소득자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만들 때 사업자보다는 근로소득자들이 좀 더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회사에서는요 세금을 안 내려고 장난을 치세요. 이건 회사 들어가 보시면 거의 다 장난칩니다. 안 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장난 안 치면 세무사들이 장난을 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 있어 봤지만 그런 장난을 안 쳐주면, 그러니까 일명 세금 맞춰준다라고 표현하는데, 세금을 안 맞춰주면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하면 200 나오는데 저쪽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약에 자기들한테 신고하면 100만 원 내게 해주겠대.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200 내는 대로 갈 거예요? 100 내는 대로 갈 거예요? 100 내는 대로 가겠죠.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엔 안 걸리거든요. 나중에 한 방에 걸려요. 참고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유혹을 해요. 근데 항상 달콤한 유혹은 잘못됐을 때의 리스크가 큽니다. 당연히 잘 됐을 때는 행복하겠지만 이게 어그러져서 잘못돼 버리면은요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뉴스에 몇 번 나왔어요. 어느 세무사가 이러이런 거에서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세금 내게 해줄게. 그래갖고 막 강연도 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TV 프로에도 나오고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 방에 걸려갖고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연예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왜 그러냐면 가짜 서류로 비용을 많이 썼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불법 저지른 사람 치고 발 뻗고 초반에는 자는데 말년까지 발 뻗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려면 선량하게 살면은 부자 못 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장사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요 어느 정도 맛있고 인스타나 블로그에다가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이 돈 더 잘 벌어요. 홍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맛은 말 맞다나 기본만 있으면 되고 요즘엔 일명 인스타 감성. 그래서 탁 음식 나왔을 때 사진 찍기 뭐하는 음식이요? 좋은 음식. 그렇게 만들면 요즘 장사 잘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맛은 기본입니다. 기본 어느 정도만 되면 장사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도 횟집 하는데 인스타에다가 이쁘게 잘해서 올리면 그 주에 매출액이 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인스타 보고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감성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날짜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21페이지에 예정신고기간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4개 외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안 외우셔도 되는 게 전산세무 2급 하면요. 외우기 싫어도 외워야 되거든요. 너무 자주 날짜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시험은 안 봅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그리고 혹시 예전에 한 2-3명 있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산세무 책 이런 거는 자비로 더 사는 거 아닙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한다고 책 사시는데 100% 후회해요. 왜냐면 어차피 전산회계 책은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전산세무도 그렇고. 그냥 문제 조금 더 있냐 내용 조금 더 있냐 그 차이기 때문에 책은 절대 사지 마세요.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열심히 푸시면 돼요.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만 세팅만 잡으면 되니까 혹시 돈 있으셔도 교재는 절대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앞에 먼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하다 걸리면은 문 닫습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하다 걸리면 국가에서 괘씸죄로 세금을 많이 때려요. 그래서 일명 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법으로 하다가 걸리시면은 거의 다 문 닫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많이 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뭔가를 할 때 합법적인 거 하라 그래요? 불법적인 거 하라 그래요? 합법적인 거 하라 그러죠. 근데 돈은 불법적인 게 더 많이 벌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불법 해갖고 끝이 좋은 사람을 일단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요. 언젠가는 끝이 꼭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거 들어봤죠? 바지 사장이라고.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한때 바지 사장이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회사 가서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하는데 200 준대. 근데 바지 사장 하면 350에서 500 사이 준대요. 그 대신 바지 사장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걸리면은요 본인이 다 독박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지 사장 쓰는 이유는 대부분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불법적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이름 걸고 해서 걸리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못해. 이게 또 하나, 딱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장님이 문제가 있어. 기존에 뭐 이제 빨간 줄이 있으시다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증 안 내주거든요. 그럼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 그러면 대신 사장 역할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무슨 사장이라 그래요? 일명 바지 사장. 그래서 한때 유행했었어요. 근데 딴 것 때문에 유행한 게 아니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월급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 갖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하고 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이 법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원칙만 있으면 쉽거든요. 왜냐면 원칙만 있으면 그 원칙을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뭐냐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일 이내에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는 내가 신청을 하면은 이거 작년까지 3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시면 당일날 발행해 줍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그 공무원분들 프로그램에다 주민등록번호 치면 내 인적사항 들어가면 나 관련된 내역이 다 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필요하진 않아요. 그럼 봐서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 내도 크게 문제가 없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며칠은 넘기면 안 돼요. 이틀은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세무서 가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는 안 돼요. 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업장 갖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한테만 일반적으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에라도 신청은 뭐하다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낼 때 꼭 내가 사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요거 많이 하죠. 쇼핑몰 사업. 근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이 창고요, 우리 집이 사무실이요, 우리 집이 집이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쩌면 해도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물건을 나만 팔아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은 쇼핑몰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 아시는 분도 지금 되게 힘든데 나 혼자 처음에 시작했어도요. 이게 잘 팔린다고 소문나는 순간 자금력 좋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어떻죠? 높죠. 왜냐하면 금액으로 붙었을 때 내가 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해도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특히 요즘 사업은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해야 돼요. 내가 사업하던 사람이 아니면 특히. 사업하던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왜냐면 사업하던 사람은 그나마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사업 안 하던 사람들은 감도 없고 말 맞다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감 잡는 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식당을 차리지 마시고 식당 직원이든 알바든 들어가서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안 해보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떡하니 사업장을 차렸어. 근데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망해요. 왜 그러냐면 주방장들도 그렇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은요 무시해요 안 해요?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저도 겪어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겪을 사람도 있지만 나한테 만약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을 덮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덮어주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있기는 있어요. 저도 한번 만난 적은 있으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보이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이용하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아닌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많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약점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위에 정정사유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그리고 교재는 죄송한데 뒤로 잠깐만 갈게요. 아까 있었는데 450 뒤쪽에 있었는데 교재는 어디였지? 아까 우리 몇 페이지였었죠? 잠시만요. 아까 제가 세금 계산서 몇 페이지에 있다 그랬죠? 450? 아닌데? 아까 운 좋게 걸린 거라 몇 페이지였는지 기억이 안. 여기 있구나. 여기 어디 있을 거인데? 466페이지. 죄송합니다. 466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은 뭐라고 있냐면은요. 거기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무슨 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건 나중에 쪽지 시험 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뜻이 뭐냐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요거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네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423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423페이지 위에 박스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 박스 보시면 상호를 변경하는 때라고 있어요. 상호를 뭐 하는 때요? 변경하는 때.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상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상호는 이름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당일 바꿔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당일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바로 바꿔주도록 법에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에 빠져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다 법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계세요? 법인. 그래서 거기 밑에 423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데. 둘 다 무슨 사유냐면 요거는 둘 다 폐업 사유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그 11월 달에 소득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를 배우는데 소득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인세가 뭐냐면 인원수하고 연관이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만약에 개인 회사인데 나하고 명의를 바꿨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문제가 생겨요. 맞잖아요? 물려주는 거는 우리 입장인 거고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걸 물려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려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 관련돼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대기업 아닌 이상은요. 물려주든 모르라든 국가에서는 솔직히 아무 관심 없어요. 뭐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사장님이신데 대표이사예요. 근데 혼자 살아. 아들은 이제 물려받을 예정인데 가족이 4명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혼자 살면은 세금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소득세는 무슨 세이기 때문에? 인세. 인원수가 많으면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득세를 덜 내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바뀌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 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최근이 아니구나.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림이라고 아세요? 닭. 하림. 하림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사장이 아들한테 회사를 넘겨주려고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옛날에 삼성에서 썼었던 방법이에요. 삼성에서 에버랜드를 현 이제 부사장이죠. 이재용 부사장한테 넘겨줄 때 세금을 얼마 안 냈잖아요. 세금 많이 안 냈어요. 원래 몇백억인가 몇천억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장난쳐갖고 몇십억밖에 안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동을 지금 하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설마 하림만 하겠어요? 하림이 재수없게 걸린 거지. 다른 데서도 세금을 어쨌든 적게 내면서 회사 물려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것 좀 일을 해갖고 그런 장난 좀 못 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쪽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개인의 대표자 변경하는 건 무슨 사유가 돼버린다고요? 폐업 사유가 돼요. 근데 법인은 괜찮아요. 법인은 왜 괜찮냐면 법인세를 내거든요. 법인은. 근데 법인은 인세가 아니에요.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뀐다 그래서 세금이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개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돌아가실 때 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사망했을 때, 사망 이후에 주시는 거는 상속이 되는 거고요. 증여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주는 거는 뭐라 그래요?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상속하고 공짜로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언제 주시느냐?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면은 상속, 살아계실 때 주시면은 증여인데 이것도 왜 문제가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세금 문제예요. 참고로 상속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 교재에도 밑에 써 있잖아요. 정정사유라고. 무슨 사유라고 써 있어요? 정정사유.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물려받는 사람이 이 돌아가신 분 관련된 세금까지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면 세금 다 뭐 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돌아가신 분 관련돼서는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계실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계신 때 회사를 물려받았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이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혼자 사셔. 나 가족이 4명이야.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물려줬어.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달라져요. 왜냐면 소득세는 무조건 가족이 많으면 덜 내기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뭐 20살까지긴 하지만 자녀는 20살 이하예요. 그건 나중에 세법할 때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에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 이름으로 폐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폐업하면은 지금까지 번 것 관련돼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아들은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무슨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문제지 법인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은 내야 되는 세금이 뭐하니까요. 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외국보단 심하게 하긴 하지만 회사 자녀한테 물려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 대기업들은요 물려주기 전에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 물려주면은 세금을 덜 내냐부터 해서 그런 것들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봤는데 회사 가시면 뭔 조그만 회사에 그렇게 직함이 많은지. 예. 기존 사장님은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현 사장님은 회장님의 아들이야. 예. 그 다음에 부사장은 사장님 친구야. 그 다음에 또 과장님은 또 사장님 후배야. 저 그런 회사 다닌 적도 있어. 제가 그 회사에서 안 해본 게 하나 있어요. 사장님 욕을 못 해봤어요. 직원들이 있는 데서. 왜 그러냐면 다 친척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고. 제 옆에 앉은 대리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사장님 조카야. 그래서 회사 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호구조사 먼저 하셔야 됩니다. 친척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도 이거 한 4, 5년 된 얘기인데 예전에 컴퓨터 기초반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그때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원장님이 하셨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하고 무슨 관계, 원장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저 아무 관계 아니라고. 뭐 친척도 아니고 아무 관계 아니라 그랬더니 뭐라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를 느꼈냐면 아 이게 연륜이구나. 왜냐면 웬만하신 분들은 저한테 원장님하고 무슨 관계냐 안 물어보고 일단 욕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먼저 호구조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욕하시더라고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왜냐면 잘못 욕하면 가서 그대로 가서 잃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게 연륜이구나. 확실히 느꼈었죠. 참고로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와이프한테도 얘기해놨어요. 나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알고 있으라고. 저 약간 병이 하나 있어서 여기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퇴사병이 있어갖고 한 번 오긴 왔죠. 한 번 오긴 왔고 이제 또 올 때가 됐어요. 슬슬.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갈 때를 뭐 해놓고 해야 돼요? 만들어 놓고 퇴사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 뭐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430페이지 과세거래.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 보시면은요. 거기 430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화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용역은 재화가 아닌 거. 자, 대표적인 게 서비스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인력사무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데를 일명 다르게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용역업체다. 그래서 대부분 몸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용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제 물건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재화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적 가치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기는 재화일까요, 아닐까요? 공기는 재화 아니에요. 왜냐면 공기 돈 주고 사 먹지 않잖아요. 우리 물은 재화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물도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바닷물이나 아니면 시냇물 이런 거 할 때 우리 돈 주고 만지지 않잖아요. 근데 생수는 재화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재화 맞아요. 뭐 주고 사 먹으니까? 돈 주고. 참고로 얘 과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숙제 있어요. 검사 안 하는 숙제인데 뭐냐면, 물건 사시죠. 영수증 받죠. 그러면 영수증 받았을 때 거기에 부가세 있나 없나 한 번씩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간혹 가다가 종류 물어보거든요. 이거 세금 내냐 안 내냐? 근데 교재에 있는 걸 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흰우유 아세요? 흰우유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찍으세요. 괜찮아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네, 얘 면세요. 딸기 우유 아세요?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얘 세금 내요, 안 내요? 얘는 내요. 왜냐면 얘는 가공을 안 한 거잖아요. 얘는 가공을 한 걸로 봐요. 근데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 면세거든요. 두부라고 아세요? 이거 과세예요, 면세예요? 이거 면세예요. 포장 두부라고 아세요? 풀무원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온 거 포장되어 있는 거, 이것도 면세입니다. 배추라고 알죠? 얘 면세예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먹는 것 중에서 가공 안 된 것들은 면세가 많아요. 김치 알아요? 얘 과세예요, 면세예요? 찍으세요. 과세, 면세. 안 찍으면 진도 안 나갈 거예요. 네, 얘 면세예요. 지금 느낌적으로 면세라고 적힌 것은 다 예를 들어서 소도매라던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면세라는 그렇게 보시면 얼추 맞아요.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저걸 다 살 수 있는데 네. 영수증을 보면 결국 우리 10%로 떼간단 말이죠? 10%안 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 그러면은 면세 제품이 포함돼서 결제를 할 경우에 그 금액이 10%가 아닌 10%가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그렇죠. 부가세가 찍혀 있는 게 있고 안 찍혀 있는데, 대부분 영수증에 보면 별표 표시라던가 뭔 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면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수증 한번 자세히 보시면 면세 상품에 어떤 표시 되어 있다라고 찍혀 있어요. 포장김치는요? 예, 얘는 과세요. 그러니까 이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옛날에는 가공을 하면은 과세라 그랬거든요. 가공을 안 하면 면세고, 그래서 꼭 과세 면세 얘기 나오면 꼭 얘 나와요. 왜 두부는 면세야?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두부 많이 먹죠. 맞죠? 그래서 두부까지는 아직은 면세예요. 근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반찬 가게에서 파는 김치 있죠. 얘네들은 면세인데, 이게 포장이 들어가면 요거는 또 과세로 봐요. 뭐 풀무원이라던가 뭐 종갓집 김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는 또 과세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오늘 집에 가면서 이걸 사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갖고 두부 샀는데 면세 맞네요. 네, 맞아요. 근데 한 번씩 확인은 해보세요. 왜냐면 교재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요러면 면세다, 큰 틀만 있지.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내가 보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리고 딱 이게 나온다가 안 정해져 있어서 워낙에 뭐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시장 관련된 것들이 면세가 많아요. 뭐 생선, 과일, 야채 뭐 이런 것들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민들하고 연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민들하고 관련성이 큰 거는 면세고, 식당은 다 과세입니다. 식당 가서 고기 드신 다음에
카드 긁으시면 부가세 얼마. 식당 가서 김치찌개 먹은 다음에 긁으면 얼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면세들은 대부분 다 내가 재료를 사다가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조리해서 먹는 것들은 면세고 참치 캐는 과세예요. 왜요? 가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다 이거는 면세입니다. 이건 과세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야 한 문제고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은 드리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물건 같은 거 종종 사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거 살 때 이게 세금이 붙은 건지 당연히 커피는 뭐일 거예요? 과세겠죠. 예. 왜냐면 가공해서 파니까. 참고로 커피콩도 과세입니다. 커피콩이 과세인 이유는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커피 누가 따죠? 외국에서? 저도 커피 조금 마시긴 하는데 원래 커피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커피 뭐 브라질이나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커피 생산을 하잖아요. 그 대부분 애들이 딴대잖아요. 저임금으로. 되게 낮은 금액으로 뭐 하루에 뭐 몇천 원? 이것만 일당 받고 그거 받고 막 커피 따고 한다고 툭 하면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죠. 이미 거기에 길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과세로 되어 있어요. 법에서도. 근데 이거는 저희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국가에서 다 나눠놨어요. 이거는 과세고 이거는 면세고.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보시면 아까 이야기 잘 하셨는데 그 두 개가 찍혀요. 금액이 총 세 개가 찍혀요. 위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밑에 세금, 그 다음에 합계 이렇게 찍히는데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10%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내가 산 물건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면세가. 그리고 대부분 영수증에 별표 찍혀 있어요. 여기 해놓고 옆에나 앞쪽에 보면은 별표 찍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료품 빼놓고는 면세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 은행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병원도 면세고 보험도 면세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나마 보긴 하겠지만 뭐 특별한 것들을 볼 리는 없잖아요. 뭐 성형수술은 과세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성형외과 가시는 분들 있겠지만 안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재로 보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저는 이거 안 잊어먹어요. 왜 안 잊어먹냐면 저 세무사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팀장이 나 길들이려고 맨날 이거 갖고 장난쳤거든요. 저는 이제 갓 졸업한 갓 졸업한 학생이었고, 아니, 그 이제 학교에서 갓 졸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맨날 툭 하면 점심 먹고 나 데려다 놓고 맨날 그거 했어요. 종류를 던져요. 자기가 아는 거를. 그 과세하고 면세 맞추라고. 10개 던지면 한 7, 8개 맞추죠. 그래도 풍어는 있으니까. 근데 틀리면 또 틀렸다라 뭐라 그러고. 근데 요즘엔 그렇게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본인 테스트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도 누가 남 테스트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포장두부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거기 431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어떻게든 끝낼 거예요. 이론은. 그리고 내일 실기를 조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